월요일 한국 증시는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쉬지만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열려. 그래서 화요일 코스피는 월요일 밤 미국 시장의 움직임까지 한꺼번에 반영하며 시작할 수 있어. 화요일에는 미국 주택착공과 홈디포 실적이 나오고 수요일에는 한국 가계빚과 FOMC 의사록이 공개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타깃과 로우스, 월마트가 차례로 실적을 발표하며 미국 소비를 확인시켜줘. 목요일에는 중국이 대출 우대 금리를 결정하고 금요일에는 한국의 8월 초 수출과 생산자물가가 나와. 미국 금리와 소비, 중국 부동산, 한국 반도체가 한 주 안에서 차례로 연결되는 일정이야. 지난주에는 미국 물가가 조금 식었지만 소비도 예상보다 약해졌어. 다음 주에는 이 변화가 금리 부담을 낮추는 호재인지 기업 이익을 흔드는 경기 둔화인지 확인하게 돼.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의 방향은 어떤 일정에서 갈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한국 증시까지 움직이게 될까? 이번 주 핵심 일정은 크게 5갈래야. 첫째는 미국 주택시장이고 둘째는 한국 가계빚이야. 셋째는 FOMC 의사록이고 넷째는 미국 소비기업 실적이야. 다섯째는 중국 금리와 한국 수출 생산자물가야. 다만 일정을 보기 전에 월요일 휴장부터 짚고 가야 해. 한국 투자자는 월요일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기술주와 국채, 달러가 정상적으로 움직여. 월요일 밤 미국 AI조와 장기금리가 크게 변하면 그 결과가 화요일 코스피 시초가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어. 그래서 화요일 아침 지수가 크게 뜨거나 밀리더라도 국내에서 갑자기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것으로 단정하면 안 돼. 한국이 쉬는 동안 쌓인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가격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일 수 있거든. 화요일 첫 번째 핵심은 미국 주택시장이야. 미국에서는 7월 주택착공과 건축허가, 잠정주택 판매가 나오고 홈디포도 분기 실적을 발표해. 주택통계와 주택용품 기업 실적이 같은 날 겹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집을 사고 고치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주택착공은 말 그대로 새 집을 짓기 시작한 숫자야. 건축허가는 그보다 앞선 단계라 앞으로 몇 달 동안 공사가 얼마나 시작될지 보여주는 신호에 가까워. 집 한 채가 지어지면 건설회사만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목재와 철강, 가전과 가구, 페인트와 공구까지 연쇄적으로 주문이 생겨. 그래서 주택시장은 미국 경제에서 파급력이 큰 산업이야. 집값과 대출금리뿐 아니라 소비와 제조업, 고용까지 여러 곳에 영향을 줘. 지금 미국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집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야.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주택대출 금리도 높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줄었다는 게 핵심이야. 홈디포 실적에서는 전체 매출만 보면 부족해. 기존 점포 매출과 고객 거래 건수, 한 번 방문했을 때 쓰는 금액을 따로 봐야 해. 거래 건수는 줄었는데 매출만 유지됐다면 가격 상승이 매출을 떠받쳤을 수 있어. 반대로 거래 건수와 대형 공사 관련 매출이 함께 늘었다면 주택 수요가 실제로 회복되는 신호가 될 수 있지. 홈디포는 올해 기존 점포 매출이 보합해서 소폭 증가하는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 그래서 시장은 매출이 늘었느냐보다 주택 구매력, 압박이 줄고 있다는 설명이 나오는지를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커. 화요일 주택 착공이 강하고 홈디포의 고객 거래도 좋아진다면 미국 소비와 건설이 예상보다 버티는 그림이 돼. 경기에는 좋은 뉴스지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다는 기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반대로 주택 착공과 대형 공사 수요가 함께 약하면 높은 금리가 주택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야. 그 경우에는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갈 수 있지만 건설과 소비 관련 기업 실적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지. 같은 날 미국 산업 생산도 발표돼. 여기서는 전체 제조업뿐 아니라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약한 소비를 얼마나 보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 주택과 소비는 약한데 장비와 전력 관련 생산이 강하다면 미국 경제 안에서도 돈이 생활 소비에서 AI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야. 반대로 산업 생산까지 함께 약해지면 소비만의 둔화가 아니라 경기 전체가 식는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수요일에는 한국 가계빚이 먼저 나와. 한국은행이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해.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숫자가 아니라 가계대출과 카드 외상구매까지 합친 전체 가계빚이야.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행이 물가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금리가 높은데도 주택대출과 신용이 빠르게 늘면 금융불균형을 막기 위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해질 수 있어. 예를 들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었다고 해보자. 은행에서 나온 돈이 주택시장으로 들어가고 그 돈이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낮추기 어려워져. 가계신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 대출이자 부담이 높은데도 가계가 계속 빚을 늘렸다는 뜻이야. 그 경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은행의 대출 관리 강화가 다시 부각될 수 있어. 반대로 가계신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되면 금융불균형에 대한 부담은 줄어. 다만 대출이 줄었다는 게 가계의 재무 상태가 좋아졌다는 뜻인지 높은 금리 때문에 집과 소비를 포기한 것인지는 구분해야 해. 가계빚이 줄면서 소비까지 약해졌다면 금리 인상 부담은 낮아질 수 있지만 내수기업에는 불리할 수 있어. 가계빚은 안정됐는데 주택거래가 유지된다면 한국은행에는 상대적으로 편한 조합이 되고 이날은 가계빚만 나오는 게 아니야. 한국 시장이 끝난 뒤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돼 7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3명의 위원은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어. 표결 결과만 보면 금리 인상 의견은 소수였지만 의사록에서는 회의장 전체의 분위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어. 시장이 확인할 첫 번째 문장은 물가야. 금리 인상에 투표하지 않은 위원들까지 서비스 물가와 에너지 가격을 얼마나 걱정했는지가 중요해. 두 번째는 고용과 소비야. 연준 내부에서 경기 둔화를 걱정한 위원이 많았다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문턱은 높아질 수 있어. 세 번째는 위험의 균형이야. 물가가 다시 오를 위험과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꺾일 위험 가운데 어느 쪽을 더 크게 받는지가 핵심이지. 다만 이번 의사록에는 한계가 있어. 회의가 끝난 뒤 미국 CPI는 조금 낮아졌고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의사록은 지금 시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당시 연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야. 시장은 오래된 연준의 걱정과 이후 새로 나온 물가 소비 숫자를 비교하게 돼.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위원들까지 물가 위험을 강하게 강조했다면 장기금리와 달러가 다시 오를 수 있어. 그 경우 기술주와 금, 원화에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 반대로 여러 위원이 고용과 소비 둔화를 걱정했다면 시장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더 낮게 볼 수 있어.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성장주에는 우호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의사록이 예상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반응은 짧게 끝날 수 있어. 그때 시장의 관심은 연준 회의보다 같은 주에 나오는 유통기업 실적으로 이동하게 돼. 수요일과 목요일의 네 번째 핵심은 미국 소비야. 수요일에는 타깃과 로우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목요일에는 월마트가 숫자를 공개해. 화요일 홈디포까지 합치면 식료품과 생활용품, 주택수리, 일반 소비를 거의 전부 볼 수 있는 구성이야.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약했어. 하지만 일부 할인 행사가 7월이 아니라 6월에 진행되면서 소비 시점이 앞당겨졌을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공식 통계만으로 미국인이 지갑을 닫았다고 단정하면 부족해. 유통기업의 거래 건수와 품목별 매출을 보면 소비가 실제로 줄었는지 단순히 구매 시점만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타깃에서는 의류와 가정용품 같은 선택적 소비를 봐야 해. 생활에 꼭 필요한 식료품보다 미뤄도 되는 상품이 잘 팔리는지가 소비 여력을 보여주기 때문이야. 로우스에서는 전문 건설업자와 일반 소비자의 수요를 구분해야 해. 전문가 주문은 유지되는데 일반 소비자 주문만 줄었다면 기업 공사는 버티지만 가계의 주택수리 지출은 약하다는 뜻이야. 월마트에서는 식료품과 일반 상품의 차이가 중요해. 식료품 매출은 강한데 의류와 전자제품이 약하면 소비자는 지출을 늘린 게 아니라 필수품에 돈을 집중한 것일 수 있어. 매출이 늘었다고 무조건 좋은 실적도 아니야. 할인을 많이 해서 고객을 끌어왔다면 매출은 늘어도 마진은 낮아질 수 있어. 그래서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률과 재고를 봐야 해. 재고가 늘고 마진이 떨어지면 기업이 안 팔린 상품을 할인해 처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반대로 거래 건수와 선택 소비가 늘면서 마진까지 유지된다면 미국 소비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증거가 돼. 기업 이익에는 좋지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 다음 주 유통기업 실적은 주식시장에 두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비가 강하면 기업 이익은 좋아지지만 금리는 높아질 수 있고, 소비가 약하면 금리는 내려갈 수 있지만 실적 전망은 낮아질 수 있지. 그래서 월마트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만 보면 부족해. 국채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봐야 시장이 실적과 금리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읽었는지 알 수 있어. 목요일에는 중국 금리도 결정돼. 중국은 1년물과 5년물 대출우대 금리를 발표해. 현재 1년물은 3.0%,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5년물은 3.5%야. 시장이 특히 보는 건 5년물이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약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낮출 의지가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야. 5년물 금리를 내리면 주택 구매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수요를 떠받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중국 소비와 건설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 원자재와 한국 수출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다만 금리를 낮추면 위안화에는 약세 압력이 생길 수 있어. 중국 금리가 내려가고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투자 자금이 달러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위안화가 약해지면 원화도 함께 압력을 받을 수 있어. 한국 수출 기업에는 환율상 유리한 면이 있지만 외국인 자금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 반대로 중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통화 가치 방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부동산과 내수 부양을 기대했던 시장에는 실망으로 익힐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중국 금리 결정은 인하 여부만 보면 안 돼. 인민은행과 정부가 부동산과 소비를 위해 어떤 추가 조치를 함께 내놓는지도 봐야 해. 금요일에는 한국 수출과 생산자 물가가 한 주의 마지막 답을 줘.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한국은행은 7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공개해. 하나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국내 기업의 비용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를 보여줘. 7월 첫 20일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80% 넘게 늘었어. 그래서 8월에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강하게 유지되는지가 가장 먼저 기사에 나올 가능성이 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 하나만 보면 위험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저가 낮았거나 조업일수가 달랐다면 증가율이 실제 흐름보다 크게 보일 수 있어. 그래서 하루 평균 수출액과 전달 대비 흐름을 같이 봐야 해.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더 커졌는지, 미국과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각각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중요해. 반도체 수출이 강한데 자동차와 화학, 기계 수출도 함께 늘어난다면 한국 수출 회복의 폭이 넓어진 거야. 반도체만 급증하고 다른 품목이 약하다면 수출 전체가 몇 개 산업에 더 의존하게 된 셈이고, 수입에서는 원유와 가스 금액을 봐야 해.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커지면 수출이 좋아도 무역수지 개선폭은 줄어들 수 있어. 같은 날 나오는 생산자 물가는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받는 가격을 보여줘. 소비자 물가보다 앞서 움직일 수 있어서 기업 원가와 이후 생활 물가를 보는 자료로 활용돼. 생산자 물가에서 에너지와 운송비가 다시 오른다면 기업은 비용 부담을 떠안거나 판매 가격에 일부 반영해야 해.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가격을 못 올리면 기업 마진이 줄어들지. 한국 증시의 가장 좋은 조합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강한데 생산자 물가는 차분한 경우야. 기업 매출은 늘고 비용 부담은 크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야. 반대로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는데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면 계산이 어려워져. 기업은 판매량과 가격에서 힘이 약해지는데 원가는 올라가고, 한국은행에는 물가 부담까지 남는 조합이야. 다음 주 일정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 화요일 미국 주택이 소비의 첫 방향을 보여주고, 수요일 FOMC 의사록이 그 소비와 물가를 연준이 어떻게 보는지 알려줘. 목요일 유통기업 실적과 중국 금리가 미국과 중국의 실제 수요를 확인하고, 금요일 한국 수출이 그 수요가 우리 기업 주문으로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구조야. 이 가운데 딱 두 가지를 고른다면 수요일 FOMC 의사록과 금요일 한국 수출이야. FOMC 의사록은 미국 금리와 달러, 성장주에 붙는 배수를 결정할 수 있어. 한국 수출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기업이 실제로 받는 주문이 유지되는지를 보여주지. 다만 의사록이 강한 매파로 나오더라도 이후 소비 지표가 계속 약하면 시장은 오래된 회의 기록보다 최신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어. 반대로 수출 증가율이 높더라도 일평균 수출과 다른 품목이 약하면 반도체 숫자만으로 전체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려워. 결국 다음 주 시장의 핵심은 일정이 많다는 게 아니야. 미국 수요가 금리 부담을 낮출 만큼만 식으면서 기업 이익은 지켜낼 수 있는지, 중국의 부양이 실제 수요로 이어지는지, 한국 반도체 수출은 그 사이에서 계속 성장하는지가 중요해. 소비는 너무 강해도 금리 부담이 되고 너무 약해도 실적 부담이 돼. 다음 주는 이 두 위험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 한국의 돈 흐름이 어느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는 한 주가 될 거야.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